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결국 통과했습니다. 경찰의 반발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안관서장의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기문란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여야 충돌은 쿠데타 발언까지 계속 나오면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자동차에서 시동 꺼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짚어보고요.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차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경찰 주의부가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경위, 경감급 팀장회의에 대해서 금지 입장을 표하자 일선 경찰에서는 14만 경찰 전체 회의를 추진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국회에서는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 질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야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BA.5 변이 바이러스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에서도 사실상 우세종화됐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에 비해 0.7%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3년 3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물건은 늘어나는데 재계약이 늘고 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로 전세를 찾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기아 자동차 카니발 일부 모델에서 저속 주행 시 시동 꺼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아차 측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안과 류사명 총경 대기 발령 조치에서 촉발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이 모이는 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경찰주의부는 집단의사 표시를 금지하라라고 공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반발은 더 커지고 있죠? 네, 이 경찰청 앞에선 이틀째 경찰 직장협의회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 건너편에는 경찰은 죽었다는 의미의 근조한 수십 개가 설치된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이른바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경찰청 소속 일반 공무원과 주무관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경찰을 미친 개라고 표현하였다. 이제 정말로 정권의 개로 길들어지는 그 소막이 시작된 것 같아 비참할 뿐이다. 경찰 내부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현장 팀장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어제 집단 의사표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팀장 회의 금지 방침을 내리자 오히려 참석 대상을 경찰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현장 동료들의 요청으로 전체 회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참석자가 1,000명 이상으로 예상돼 회의 장소도 야외 운동장으로 바꿨다며 이 회의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총경들에게 한 불법적인 해산 명령을 14만 경찰에도 내릴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경찰 구성원들을 믿는다며 한 사람이 올린 글로 14만 경찰이 모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회의가 열릴 경우 징계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면서 조만간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간담회를 마련해 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여전히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윤 후보자는 전국 경찰의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문을 내려보내 이 집단 행동과 내부망에서 상하급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지시했는데요. 질서와 규범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한 윤 후보자 서한문이 게시된 글은 조회수만 11,000건이 넘었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한 경찰관은 경찰을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행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고, 이 다른 경찰관은 청장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부하이고 이 14만 경찰의 수장은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는 릴레이 댓글 삭제도 이어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앞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국 신설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안으로 불거진 이 경찰 반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경찰의 집단적 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 감독자가 대통령이라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 반발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본 질서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전날 출근길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어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당시에도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앙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온 후였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됐죠? 네,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고 경찰국 신설안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던 통솔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명하게 관장하는 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일선 경찰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며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선 경찰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보다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하고 경찰들의 수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전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업무 보고를 받았고 잠시 뒤부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행안부 업무 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안으로 불거진 경찰 내부 반발을 잠재울 경찰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서 여야 공방은 연일 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대해서 총 가진 공권력의 집단 행동과 항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행정 쿠데타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 방침, 여야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아침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어떤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한다면서도 총을 가진 공권력인 만큼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를 국회 대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경찰국 설치를 정권에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탄한 뒤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 반발을 하나의 쿠데타 같다고 빗댄 이상민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내 일부가 제기하는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선 상황을 보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번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또는 탄핵 소추안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좀 제기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경찰청 신설안이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이라면서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불법성을 바로잡는 데 나서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여야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놓고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죠.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오후 2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를 놓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경제위기와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슬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위기 원인을 지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치면서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재벌 부자 위주 감세, MB경제 정책 재탕이라고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내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100명 가운데 3, 4명은 재감염 사례로 재감염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3,327명으로 10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보다 6만 3천여 명 늘었는데 지난 4월 20일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5배 증가에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내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9만 8,974명, 해외 유입 사례가 353명입니다. 해외 유입 건수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더블링 현상은 둔화됐지만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진 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4명 늘어난 168명, 사망자는 17명 남았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당시 확진자 규모가 늘면 통상 1, 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던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BA.5가 이미 우세 중화하고 있고 이런 특성이 더 강한 BA.2.75 지역 감염 사례도 나오면서 빠른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걸리는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BA.5 검출률이 56.3%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신규 환자 10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재감염자로 재감염 비율이 일주일 새 2.88에서 3.72%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재감염 추정 사례 8만 6천여 명 가운데 두 번 감염된 사람이 8만 5,970여 명, 세 차례 감염된 사람도 119명에 이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4로 전주에 이어서 2주째 1.5를 넘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향후 2, 3주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현재 의료 역량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이 미접종자 대비 95.4%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 접종이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망 일시금은 4,42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억 3천만 원입니다. 후생성에 따르면 이 여성은 백신 접종 후 급성 알러지 반응과 급성 심근경색 증세를 보인 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 2분기 0.7% 성장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해서 하반기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소비 증가였습니다. 여행에 특히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간 지는 한 2년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올해 초보다 철도 이용객이 15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7%, 1분기 성장률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수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민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로 그 대면 서비스하고 준내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3, 4분기에 각각 0.3%씩만 성장하면 지난 5월 전망치인 연간 경제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방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최근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3분기부터 소비 심리가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설령 정부의 방역 관련 활동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여전해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3분기에도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올여름 휴가 다들 계획하셨나요? 최근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올해는 해외여행 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솟은 물가가 부담입니다. 일단 항공료부터 보죠. 지난달 국제 항공료는 1년 전과 비교해서 21.4%나 올랐습니다. 7월 말 출발하는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뉴욕행 왕복 항공권의 값은 320만 원에서 590만 원 정도고요. 또 파리행 왕복 항공권 가격은 230만 원에서 390만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항공료가 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여행으로 계획을 바꾸는 분들도 있죠. 제주도로 휴가를 가려고 보니까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10만 원 정도였던 왕복 항공권이 지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제주도 현지의 물가 상승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1년 동안 전국 소비자 물가가 6% 상승했는데 제주도 물가는 7.4% 올랐습니다.
여행, 관광과 관련된 물가도 급등해서 휴가 출발을 망설이게 합니다. 1년 전보다 국내 항공료는 19.5%, 그리고 국내 단체 여행비가 31.4%, 승용차 임차료, 렌트비는 28.9%, 30% 가까이 올랐고요. 또 보험 서비스료도 14.8%씩 각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휴가 비용 급등을 의미하는 데케플레이션이란 말도 있고요. 또 제주 여행 비용 상승을 뜻하는 제주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포기하는 휴포족까지 나왔네요. 해외든 국내든 치솟은 물가 탓에 집에서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이른바 집콕 휴가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봤더니 여름나기 방식을 공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켜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게 휴가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휴가 포기라는 말 대신 각자만의 방식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3년 3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 7,788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전셋값이 떨어진 것은 2019년 4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전셋값 하락은 최근 전세 물건은 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등의 영향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2006년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부담금을 낸 조합이 아직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곧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은 한 가구당 1억 3,500만 원입니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2월이 납부 시기였지만 조합은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이 세금이 뭐 어느 정도 해야 말이죠. 몇 억씩 되니까 저희는 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죠. 지자체 역시 정부 개편 방안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 남길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이제 바뀌어지는 정책을 반영해서 어쨌든 부과를 해야 되는 것들 지금까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63개 단지 33,800여 구의 사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정치권에선 선거철마다 부담금 완화를 약속하고 지자체들도 부과를 꺼리면서 17년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초과이익을 법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뒤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개편안 역시 큰 틀에선 공약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는 면제 기준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부담금 총액을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에서 주택 보유와 거주기간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부과율을 낮추거나 누진 방식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뭐 도로라든가 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까지 정부에서 걷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정비 사업을 장려하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에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세부 기준을 조정해서 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취재를 해봤더니 그룹 내 계열사인 기아의 카니발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밝혀졌는데 팰리세이드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의 카니발 차량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계기판에는 시동이 꺼졌다며 기어를 바꿔 다시 시동을 걸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주차된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몇 번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고요.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름을 넣어보라고 권할 뿐이었습니다. 기름을 넣고 1시간쯤 뒤에 시동이 걸렸는데 서행하다 또다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차를 견인 조치해야 했습니다. 딸은 뭐 울먹이면서 뒤에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데 뭐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최근 카니발 차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선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엔 이번 달에만 시동 꺼짐 현상 피해가 3건 접수됐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각 차종의 가솔린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고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 두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차에 꺼진다는 것들은 저속에서 꺼진다는 건 알고리즘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은데 가솔린 3.5나 3.8은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 보면 그 엔진이 시동 꺼지는 것들은 거기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기아 측은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차량이 입고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카니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 분석에 나섰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일부 자동차에서 시동 꺼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죠. 판매량이 늘었는데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해 짚어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상당히 불안하죠. 예. 기본적으로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이동을 하고자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동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멈춰버리면 상당히 당혹스럽고 혹시나 뭐 후발에서 뒤따라오는 차가 있다면 그렇죠. 추돌 위험성도 충분히 있죠. 네, 예. 지금 차주들 신고가 수백 건 잇따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뭐 저속 그러니까 시속 25km 이하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또는 정지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경험을 한 소비자가 적지가 않아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보니까 이제 팰리세이드는 출시 후 이번 달까지 약 한 30여 건, 카니발도 한 3건 정도 접수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일부만 신고된 거 아닐까요? 잠깐 내 차가 잠깐 이상하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아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초기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단 접수가 됐고 국토부에 신고가 됐으니까 이제 빨리 조치를 하는 그런 후방 사태로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이 시동이 멈춘 게 빨리 달릴 땐 괜찮았고 저속 주행 이때만 멈춘 건가요?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제조사도 얘기는 소프트웨어 오류다. 국토부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소비자들은. 네. 대체 소프트웨어가 어떤 오류가 있길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관성 주행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아예 밟지 않고 약간 내리막이거나 네. 아니면 주행하다가 가속 페달에 발을 떼면 서서히 탄력으로 주행을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시속 25km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연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예. 근데 그게 속도가 점점점 줄면 저속이 되죠. 이 상태에서 뭔가 에어컨을 켠다든가 그러니까 전력 장치를 켰을 때 엔진에서 힘을 줘야 되는데 이미 엔진에서는 힘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랬을 때 시동이 꺼지는 현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신차인데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런 거죠.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견뎌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속에서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이 효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효율을 상당히 고효율을 원하니까 고효율을 충족시키되 이런 상황은 많이 없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어떤 불안감으로 오게 된 거죠. 예, 현대 기아차 외에 다른 회사 차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파악된 거는 저속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그런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파악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건 이제 회사마다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차종이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차종은 발생하고 또 어떤 차종은 그렇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네, 일단 현대차에서는 4천여 대를 전량 리콜 조치했죠. 그렇죠. 이제 자발적 리콜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게 자발적 리콜이 대체 뭐냐.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국토부가 강제 리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자발적으로 다 조치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시동이 꺼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리콜에 해당되는 차종을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즉시 가서 조치를 받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 차주가 상당히 당황했고 아이도 그렇죠. 울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제조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이 문제로 정지가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제조사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보상 그 다음의 문제니까. 맞습니다. 일단 사고가 예.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바로 즉시 조치를 받으시면 좋고 네. 일단 22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 통해서 이제 조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그 카니발 차주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지금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주유를 더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업계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동일 엔진이기 때문에 동일 소프트웨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것들이 기아 서비스 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으니까 일단 아마 서비스 센터에 계신 분이 혹시 뭐 기름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파악이 되면은 그 업계에서는 이런 거죠. 동일 소프트웨어니까 아마 동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차가 이런 결함이 있다면 빨리 가서 이제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빨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 조치는 본인의 차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가까운 데의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일단은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중에서 지금 가솔린 차량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을 네네. 한 거죠. 지금 이제 어떤 거는 가솔린만 되고 어떤 거는 디젤이 안 되고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가솔린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하고 디젤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성 주행할 때 차단하는 것이 가솔린 차는 연료와 공기를 모두 차단하는데 디젤 차는 연료만 차단하고 공기는 열어둡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힘의 정도가 조금 달라서 지금 이제 그 시동이 꺼진다는 현상이 힘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젤은 저속에서도 힘이 좀 남으니까 충분히 견뎌내는데 이제 가솔린 쪽은 좀 못 견뎌내서 아마 이 부분이 조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네. 전기차가 참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화재 위험성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화재 위험성이라기보다는 네. 한번 화재가 나면 꺼지지 않는 위험성이죠. 그렇다면서요. 정확하게는.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꺼지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전기차 배터리 팩을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배터리에 충격을 받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상당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예. 근데 발화는 안 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화원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튼튼한 보호 장치 속에다가 아무리 물을 쏴 부어해봐야 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전소율이 높은 겁니다. 그럼 피해도 더 큰 겁니까? 실제로 화재 건수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적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한 번 발화가 되면 피해 재산을 입는 그 피해율, 네. 피해율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요, 과거에 강남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저 차가 화재가 나고 나서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작동했다고 하던데요. 그 지금은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그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만약에 이제 잠금 장치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네.
충돌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잠금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탈출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죠. 네.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뭐 배터리 충전량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충전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배터리 충전량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배터리도 많이 전류가 들어오면 힘들어해요. 네. 얘도 이제 안에서 힘들면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충전하지 말고 뭐 한 80에서 85% 충전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게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이 워낙 주행 거리를 원하니까 그렇죠. 90%에서 95%까지 충전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85%까지만 충전하면 차단되게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1회 충전한 다음에 주행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거고 그건 제조사가 해결하라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 지금 갖고 계신 차에 결함이 있다면 빨리 가서 리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에서 4개 과목의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쓰레기통에서 답안 일부가 적혀있는 쪽지를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90억 원대의 직원 횡령 사고는 주도 면밀한 범죄 행위에 더해서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했던 게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2달여 동안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8년 동안 8차례에 걸쳐 697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출자 전환 주식 23억 원어치를 무단 인출하고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서 관리하고 있던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팀장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서 횡령에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남성이 마약에 취한 채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경찰 지구대에 들어갔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안양시에 있는 한 지구대에 들어갔다가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방치했다가 구속된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서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의 아버지 시신 부검을 한 결과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부적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산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건물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붙잡혔고 최근 시체 유기와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를 꼬집는 만평을 냈습니다. 전 장현은 SNS에 다른 반응이란 제목으로 드라마를 보고 공감하는 사람과 지하철 시위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을 동시에 다룬 만평을 올렸습니다. 전 장현은 우영우란 캐릭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작 현실에서는 출근길 장애인 시위에 비난과 조롱, 욕설을 퍼붓는다면서 드라마를 보고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현실에서도 장애인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서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와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 가동도 조기에 시작될 예정이어서 두 나라 간 공조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한미 양국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약속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가동을 예상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서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할 공식 채널이 될 전망인데 협의체 조기 개최는 그만큼 한미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조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 위협에 단호하면서도 실용성과 유연성이 가미된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말 빗셀 틈 없는 튼튼한 공조와 또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공감대를 이루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미 동맹재단 주한 미군 전우회와 워싱턴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들이 확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며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친선협회는 캠벨 조정관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이름을 지구의 별을 뜻하는 배지성으로 지어 액자를 전달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한국전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달 말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이곳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좀 더 실질적인 대북 군사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한 차원 높은 한미 동맹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육군이 항공작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벌였습니다. 대표 공격 헬기인 아파치를 비롯해서 시누크와 블랙호크 등 육군 항공 핵심 전력을 대거 투입한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인데 이런 대규모 훈련은 코로나 이후 2년 만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최첨단 공격 헬기 아파치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습니다. 한쪽에선 대전차 로켓포 사격이 이어집니다. 병력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선두에서 적을 식별하고 제압하는 작전에 나선 겁니다. 아파치가 활로를 개척하자 강습부대 병력과 장비를 실은 기동 헬기가 적진을 향해 날아갑니다. 육군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기동 헬기 블랙호크와 수송 헬기 시누크 등 항공기 30대가 동원됐습니다. 2년 전보다 3배 이상 큰 역대 최대 규모로 400명 이상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 대규모 항공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우리 군인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로 다가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보급 능력도 중요한 만큼 탄약과 유류 공수를 위한 화물 공수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육군항공 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항공 전력은 대규모 집중 공격 시 적의 심리를 타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력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대규모 항공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반적인 파도의 방향과 다르게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르게 흐르면서 피서객이 휩쓸리는 현상을 역파도 또는 이안류라고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유독 역파도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또 막상 휩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닷물 흐름이 유독 다른 세 지점은 역파도가 생긴 곳입니다. 초당 2-3m씩 많은 피서객이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립니다. 역파도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든 구조대원이 동시에 투입돼도 피서객을 신속하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대원 역시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데다 구조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역파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이 진행됩니다. 파도를 역으로 거슬러지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구조하지 않고 좌우 방향으로 구조하고 그리고 이한류가 끝나는 부분에서 구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류라고도 하는 역파도는 해변이 길거나 바다에 장애물이 없고 파도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해변에 닿는 해수욕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1.7km 긴 해안에 탁 트인 해상, 여기에 파도 방향은 백사장과 수직인 해운대는 모든 조건이 일치합니다. 해운대에서도 역파도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이곳 육막로 앞 해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이곳에서 역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된 사람만 700명이 넘습니다. 역파도에 휩쓸리면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도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흐름을 벗어나거나 체력을 보존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금강변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사고 장소 10m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지인과 함께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도 양양군 미천골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3살 이모군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색 결과 하류 60m 지점에서 이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과 튜브가 발견됐지만 아직 이군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흥해 앞바다에서 6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 당시 피해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북서쪽 칭하이에서 실제 상황이라고 믿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모래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칭하이성 하이시 지역에서 하늘은 물론 수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모래 폭풍이 나타나 여행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자동차로 대피한 여행객들은 거대한 모래 폭풍이 100km가량 진격했고 3시간가량 지속됐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황사가 불어오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멀지 않은 칭하이성 일대에는 가끔 초대형 모래 폭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무척 심한 상태입니다. 최근 이렇게 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는 23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3도, 대구와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은 한 주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 결국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 반발은 더 확산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경감경위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경찰의 집단 반발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고 여야에선 쿠데타 발언까지 나오며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